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평산 검사 출신 김용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 바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장병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무장병원으로 단속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장병원 수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40명에서 50명 정도 지정해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건보공단? 네, 거기는 일단 4, 50명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만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통과되면 현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1차 수사를 건보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건보공단에서 의심 사례를 찾아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죠. 그러면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건보공단에서 직접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지금 평균적으로 11개월이 걸리는 수사기관이 대폭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사무장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의료법상에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비의료인이 주로 사무장 또는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라고 통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약국의 경우에도 사무장이 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 약국 또는 면허대여 약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무장 약국도 병원이 아니라 약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정상적인 약국이냐 아니면 사무장 약국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무장병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계약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누가 댔는지, 의료기기 리스 비용이나 운영 자금을 누가 조달했는지, 또 수익금 관리나 직원 채용을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의료인이 주도했다면 그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장병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은 개인형 사무장병원과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개인형 사무장병원은 사무장이 의사를 페이닥터로 고용하는 형태가 있고 사무장과 의사가 동업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은 사무장이 의료생협 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직접 설립한 다음에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한 사무장이 의료생협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이미 설립된 곳에서 명의를 빌려와서 의사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형이든 법인형이든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한 형태는 무조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이 의사와 동업하는 경우에는 동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업을 넘어서서 사무장이 병원 개설이나 운영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주도성의 법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나 또는 MSO라고 하는 경영지원회사를 통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잘라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결국 각각 병원의 개설 및 운영 과정을 들여다보고 사무장이 얼마나 주도했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만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병원이 수시로 개업, 폐업을 반복하는 경우,
즉 원장님이 계속 바뀌는 경우죠. 또한 개설 의사가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라든지 의사의 집은 서울인데 병원은 거리가 먼 지방에 있다든지 또 병원의 사업자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액이 인출된다든지 작은 의원인데 입원실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단속당하게 되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동시에 대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 두 번째는 그동안 지급받은 건강보험료, 즉 요양급여 비용을 전부 환수당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장병원에 관여한 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의 문제입니다. 먼저 형사처벌의 경우 의료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건강보험료가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경법 위반으로 의율되는데요.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허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6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단계에서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이하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잘 대응한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법원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생협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에 피고인의 경력이나 의료법에 대한 지식 수준, 개설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건강보험료 청구가 적법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기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요. 또 환자가 사무장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실손 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는데 그러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결국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안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병원 운영 과정에서 MSO를 활용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때 불필요하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